트렌드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 치고 오늘 제가 청바지에 옷을 굉장히 좀 프리하게 입고 있는데 오늘 강연 자체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다가가기 위해서 편한 강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자 두 분도 그냥 동네에서 지나다니는 룩으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토요일 2시 굉장히 귀하고 또 중요한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제가 나이대를 쭉 보니까 90년대생 많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80년대세요, 지금. 네, 제가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80년대생이 가장 많으실 것 같고, 70년대 후반, 요 사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초중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80년대 끝물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배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육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너무나 세대가 다르고 트렌드가 바뀌고 하루하루 교육 지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주제 보고 오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챗 GPT라든지 이런 다양한 앞으로 현대 교육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책 안 보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흔치 않은 교육법, 교육의 변화에 대한 얘기, 그럼요. 내용들이 안녕하세요. 많이들 궁금증을 안고 오셨겠지만 강연 중간에 얘기를 듣다가도 해소가 안 되신다면 끝나고 Q&A 시간도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주어지는 시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크 콘서트. 그리고 오늘 이제 카메라가 앞에 많이들 보실 텐데 TBC 유튜브 채널 말로 세움이라는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TBC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출연자가 정치인이세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단언컨대 1도 정치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문적인 교육 이야기만 꿈꾸는 시간을 마련해 볼 거기 때문에 정치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D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는 저희가 포토타임, 사인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은 또 따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실 분은 조금 원래 비중이 약한 분을 먼저 모셔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사인 사진 받고 싶은 분 말고 먼저 한 분을 좀 모셔볼게요. 자, 명함이 있는 현직 교사시고요. 그리고 EBS 강사십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전문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데요. 제 주위에 자녀가 있는 애들이 보니까 이분을 다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요즘 학부모들한테 가장 핫한 분인데요. 효린파파 성미용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 너무 이상하게 해서 나오기 싫으셨죠? 네. 네, 인사 부탁드리고 오늘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왜요? 뭐 했어요? 욕했죠, 저. 의사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이 시대의 프로 엔잡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됐으면 하는 직업들을 이미 다 섭렵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사, 교수, 벤처 기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의대 아빠 안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듯이 두 분께서 오늘 편안한 강연을 위해서 의사를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좀 빠지고 두 분께서 편하게 교육에 대한 대답을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살고 있고요. 효린파파 성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저는 전직 서울대 교수, 전직 카이스트 교수였었고요. 그때 두 학교 다
뭐라고 합니까? 정년 때까지 다 보장받는 정년 보장 교수였었거든요. 정 교수.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에 그만 안 뒀으면 지금도 계속 그 학교들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다른 일 하느라고 이제 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정말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즐거운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구원을 하면 저는 투머치 토크가 맞거든요. 제가 듣기로 의사 아빠이신 안철수님도 투머치 토크라고 들었는데 이 토크 콘서트가 과연 안 끝나면 어떡하나 네, 약간 우려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 말이 긴 편 아닙니다. 네. 믿어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대주제로 정한 게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좋은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챗 GPT라고 다들 써보셨습니까? 한 20분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분이. 혹시 챗 GPT라고 이와 유사한 오픈 AI라고 하고 써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어떤 거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셨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오늘 중간에 만들고 싶은 앱이요. 앱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뭔가를 만드시고 싶은데 그게 과정이 어떤가? 또 있습니까? 또 한 번 정도만 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챗 GPT를 활용해서 신문 칼럼을 써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사 아빠 안철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축사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편하게 된 것이 저희 동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 날 축사를 잘 써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사한 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보좌관들이 이제 축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IT 기업들, 특히 미국에서는 벌써 그게 보편화돼 가지고요. 벌써 경영진들, 비서분들이 일이 3분의 2가 줄었대요. 그래서 요즘은 비서 한 분을 경영진 3사람, 임원 3사람이 쓰는 그런 시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직업이 갑자기 이렇게 줄고 또 다른 직업이 갑자기 늘고 지금 그 영향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신데 현직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 없으신지 또 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처음 보는 것들 있잖아요. 용어 같은 거. 이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야기 만들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재 개그 중에 재밌는 거 들려줘. 그러면 아재 개그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재 개그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우영우 보셨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아재 개그 많거든요. 누가 오렌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그리고 또
소개팅을 받았는데 차였어.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이 성향에 대해서 뭐 의심을 이렇게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 업무적이든 일상에서든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도 쓰고 있고 이런 책 집필할 때 검수를 원어민에게도 받지만 검수를 맡길 수도 있고요. 제가 EBS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생각보다 이게 옳은 문장인지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또 참 많이 사용하고 또 가정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다 자녀분이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어 쓰기나 국어 쓰기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내용과 문법 측면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과 내용과 이 글을 딱 읽념하시고 내용과 그다음에 그 정확성,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이런 정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증해주고 의견을 달라고 하면 샘플로도 써주고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원어민이나 이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받아야 되는 그런 피드백들을 그런 아주 쉽게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챗GPT로 영어 회화 혹시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약간 어설픈데 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보세요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뭔가 뭐 티켓을 산다거나 혹은 상황 설정을 해서 하면은 거기서 일부 말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활용해 보셔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성인에도 괜찮고 아이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이 있어서 한번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저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같으면 그 원어민 선생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 챗GPT 이용하라고 해도 되겠네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현실 가능하고 지금 바로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랩탑이나 휴대폰을 꺼내서 간단한 설정 하나만으로 바로 무료로 물론 이제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로 이렇게 바로 대화를 티키타카가 가능해서 그게 기계 목소리가 뿐인지 생각보다 풍성한 뭐 그런 것들을 영어를 많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른데 저기 선생님이 가르치면 사실 수준을 하나로밖에는 못 하잖아요. 근데 각 개인 학생들이 이걸 쓰면은 그 학생 수준에 맞게 개인 교습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수준도 사실 요청을 할 때 이 정도 학년이고 이 정도 수준이다를 미리 알려주면은 거기에 맞게 또 어미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시면 사실 프로그램은 많아요. 챗GPT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 한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십사.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서서히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쓰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의사님께서는 이게 이런 AI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좀 위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항상 세상이 바뀔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비서직의 역할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챗GPT가 나오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정확하게 적으면 높은 점수를 받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좋은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쓰는 것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바로 챗GPT거든요. 근데 그 좋은 답을 얻는 능력이 좋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잘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그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없었던 직업인데 갑자기 올해 생기고 수억 원 정도 연봉을 받아요. 외국 같으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 말씀하신 그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전에 있는 지금 여기 수업책상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문이나 힌트 등을 주어 말을 하도록 유도하다, 혹은 촉발하게 하다, 혹은 컴퓨터 이런 관련해서 프롬프트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렇게 정도로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이 AI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챗 GPT에게 질문을 하는 걸 이제 그 질문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요즘 인공지능이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 사진이 있고 고양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개인지 고양인지 이제 구별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보고 개는 귀가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고 코 높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서 그걸 컴퓨터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정확도가 떨어져요. 개인데 고양이라고 구별을 하고 고양인데 또 개라고 하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많이 이렇게 가르쳐도 그게 성능이 나아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다 뒤쳐서 포기했죠. 한 10년, 20년 전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타났느냐면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한테 개 사진 10만 장을 보여주고 이건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양이 사진 10만 장을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점인지 사람은 모르는데 컴퓨터는 자기가 이 둘을 비교해 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고 보니까 그 검색률이 사람만큼 어쩌면 뭐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깊이 있게 학습한다 해서 딥러닝인데 이제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부각되게 됐죠. 그리고 챗 GPT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학습된, 그래서 옛날에 이세돌하고 알파고 싸워가지고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잖아요. 그 방식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학습한 옛날에 사람이 바둑을 둔 기보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컴퓨터가 찾으라고 해서 그렇게 실력이 높아졌거든요. 챗 GPT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문서들 전부 다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했던 그 결과가 이제 챗 GPT라는 걸로 나온 거고, 앞으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런 얼마나 많은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기계를 학습시키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챗 GPT의 뭐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이세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바둑두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 시대에서 이 챗 GPT나 혹은 이런 인공지능을 좀 더 잘 활용하려면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 아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한 것이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살아갈 세상은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좋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CBS라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60 Minutes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오바마가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KT 큐릭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성 앵커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끝에 오바마가 이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 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정말 그 문해력, 독해력이 높은 사람이 앞으로 저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너무 빨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네.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네네. 그 아이들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네네. 요즘 아이들 문해력, 독해력이 예전과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인가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격차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사로서 느끼는 것은 흔히 독서라든가 이 문해, 소위 어떤 과정을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확인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문해력이 좀 갖춰진 아이들은 잘 합니다. 어떻게 놔둬도 잘 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 구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수업하면서 느낀 게 영어 수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수능 특강 책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부담을 지우다는 말이지, 그래서 부담스러워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좀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생님, 부담을 지우는데 왜 힘들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 수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 영어 교사인지 아니면은 이 국어 교사인지를 살짝 착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요. 그럼 네. 심각해지겠네요. 그러니까 학생 때 그런 문해력, 독해력 차이가 그렇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은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양극화 심해지는 게 문제인데 네네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도 뭐 제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그 SNS 계정을 통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을 좀 자극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써봤거든요. 이 성적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제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썼다가 살짝 뭐 지웠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말을, 왜냐하면 그 문구가 자극적이지만 이게 금전적인 그런 거를 제가 노리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 좀 갖추어진 아이들은 혹은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문해력이 이 정도 갖춰지니까 더 나머지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나 책들이나 매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이런 독서 경험 자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릴 때 있지만 학생이 학년 올라가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 많이 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떤 무언가의 학업이든 책이든 자료든 어쩌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챗GPT나 이런 AI도 활용하는 것들에 좀 제약이 계속 걸리지 않는가, 벽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자면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혹은 저도 사실 학부모님 중 한 명이고요. 이제 가정에서 이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만 처음부터 책 좋아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실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부모님들 생각만큼 안 큽니다. 오히려 부모님들 말보다는 자기 친구들 말을 더 듣고 하니까 친구들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아, 그거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 보고 책 읽으라. 그리고 또 주위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주는 필독서,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책을 싫어하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책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길복순 보셨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인데, 뭐라 그러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청부살인업자. 엄마가 이제 애를 기르는 건데요. 그 엄마가 집에 가서 애 보고 책 읽으라고 하고 본인은 TV 보거든요. 그럼 애가 이제 막 불평불만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 환경의 하나의 요소로서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는 거고요.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쓸 수 있는 방법이, 주말마다 하루 정도 도서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거기서 보고 싶은 책을 이렇게 보시는 동안에 애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 같아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애를 대형 서점에 데리고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 놓고 1시간 동안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서, 너가 원하는 거 책 있으면 무조건 한 권 사준다. 그러면 얘가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책을 막 골라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만화책을 골라오더라고요. 근데 만화책도 좋아요, 사실은. 책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주 한 권씩 이렇게 사주게 되면 점점 그림 양이 줄어들고 글 양이 많아지는 책을 슬슬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책과 가까이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아이들 챗 GPT 시대 때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경쟁력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해력이 높아진 학생들이 그 대입 수능도 잘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은 서점에 가면 주로 만화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독서의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방금 의사 아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호칭이 참 좀 어색합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의사 맞아요. 네네. 저 동산병원에서 저 코로나 때 의료 봉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아까 전에 그 독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어제도 지금 효린이도 저 뒤에 와 있는데요. 효린한테 그랬어요. 효린아, 네 어떤 책이 좋아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이렇게 글이 한 면 있고 한 페이지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넘기면 만화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책을 아까 전에 읽고 있던 게 똥볶이 할멈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검색을 해봐요. 제가 어떨 때는 과거에는 읽으라고 한 적도 있긴 있지만 근데 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재밌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독서 환경 조성하는데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학창시절이라든가 유년기 때 많이 또 독서 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그때의 혹시 의사 아빠님이 부모님께서는 이런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지 혹은 이제 그런 어떻게 책에 좀 재미를 붙이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 영향이 컸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공업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셔가지고 의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6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그 군의관에서 제대하시고 개업을 하시는데 그때야 사실 전국 어디든 골라서 개업할 수 있는 때고 그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그 부산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거기서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50년 정도 거기서 사실상 봉사를 하셨죠. 그래서 돈 없는 환자분들 그때는 이제 그 보험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하면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있는 돈만 그냥 받고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평생 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의사시였는데도 큰 돈 한 번 못 만져보셨어요. 그리고 유산도 남겨주신 게 없고요. 근데 그 마음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다녀오면 1층이 병원이고 2층이 입원실이고 3층에 저희 가정집이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 오실 때는 진료 보시다가 끝나고 나면 지금 보니까 소설책인데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책을 보시는 그 모습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요. 그 다음에 또 50 중반 정도 되셨을 때 그때 가정의학 전문의가 처음 생겼어요. 그러면서 모든 의사들한테 다 전문의 자격시험 볼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의과대학 이제 졸업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고시를 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의사 고시 공부하고 아버지는 가정의학 전문의 공부하고, 그 50 중반 나이에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험 공부 같이 하고, 그게 저한테 미친 영향이 참 컸습니다. 아, 좀 특별한 경험 같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험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거에는 어떤 책을 좋아하셨나요? 이제 학창 시절이나 이런 게 때. 네. 저는 사실은 거의 다치는 대로, 그때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다치는 대로 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그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있는 책은 거의 다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책 한 권 빌릴 때마다 거기다가 쓰잖아요. 근데 하루 한 권씩 빌렸거든요. 거의 매일.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납하고 또 빌리고 하니까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거기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던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책도 안 읽고 무조건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그런 나쁜 애인 줄 알고 한번 화를 내시면서 책도 안 빌려주고 그럴 때도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책 읽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책 읽은 거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설책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소설책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주인공이 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막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책 중간쯤 돼 보면 막 뭐라 그러나 벌써 막 서글픈 거예요. 책 끝날 때는 주인공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저하고 친해졌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책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아까 전에 그 차를 사실 이제 점심 식사를 의사 아빠님이랑 같이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서 왔는데요. 그 차 안에서 우연하게 또 대화를 살짝 나누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독서를 하니까 혹시 뭐 이런저런 뭐 성적이라든가, 아까 성적 말씀도 살짝 해주셨는데, 이런 변화들이나 혹은 이런 뭐 그때도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이런 성장한다, 뭔가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 한 반에 60명, 한 학년 10반,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지금 수성구에서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때 반에서도 30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별로 잘 못했어요. 중간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이 중요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충분치는 않아서 중학교 됐을 때는 반에서 한 5등 정도 했나? 전교 5등이 아니고요. 반에서 한 5등 정도, 그 정도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반에서 1등 해보고, 그 다음에 고3 돼가지고 전교 1등 하면서 서울의대 갔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옛날에 읽었던 그 책들이 정말로 저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봤으면, 그때는 저는 본고사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사라는, 지금으로 치면 수능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예비고사를 보고 나서 각 대학교에 가서 따로따로 대학교별로 이제 본고사들을 치는 그런 세대였는데,
그때 이제 그 국어가 나오잖아요. 국어 지문 중에 절반은 제가 이미 읽은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성적이 오른 것 자체가 초등학교 때 특히 제가 제일 책만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였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점점 독서량은 줄었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갔고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선행학습 많이 시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결국 좋은 대학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길게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는 성적보다도 오히려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많이 읽고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문해력, 연산 능력, 그래서 숫자하고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력. 그 세 가지를 길러 놓으면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이제 그 가치를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 성적 상승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이 얼핏 듣기로는 참 쉽다 라고 느껴질 정도. 물론 많이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지만 참 하여튼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 기반이 아마 이런 독서라든가 그런 거였지 않을까, 그 요소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의 경우에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많이 읽는 그런 과학 학습 만화, 그게 제 기억에 거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아주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언제,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정말 체감하고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아무리 중고등학교, 지금 저랑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커피를 먹고 있는데 저 친구인데요.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때 언어능력이었잖아요. 맞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다 제 친구분들이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뭔가 위에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그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고전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한 게 또 그 의사 아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초등학교 지금 현재 아이들을 많이 보면 미취학 시기, 유치원 때나 혹은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이때는 그래도 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물론 학습량도 늘어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는 경험 자체가 좀 급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초등학교 때야 지금 뭐라고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적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등수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점점 이렇게 대학 입시를 칠 때가 가까워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성적에 신경 쓰고 시험에 신경 쓰고 공부에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게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더라도 저는 지금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 양의 독서는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요즘 아이들한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그냥 각 가정에서 저도 매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독서가 줄어드는 걸 저는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냐 하면 첫 번째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 너무 모든 일과들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고등학생들 빡빡하게 돌아가도 되죠. 공부해야죠. 저는 공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모든 나라에서 고등학생 다 공부해야죠. 대학생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초등학생과 그다음 중학생도 이제 서서히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부터 빡빡하게 정말 빈틈없이 뭔가 일과가 좀 돌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이가 보면 좀 멍 때릴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멍 때린다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걸 해야 하고 이제 하도록 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인형놀이를 하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고 또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항상 부르고 제 귀에서는 피가 나지만 노래를 정말 많이 부릅니다. 이 피아노도 많이 치고 어쨌든 이렇게 무언가 할 시간을 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유가 생기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 이것도 있네 라고 하면서 한번 펼쳐보기도 하고요. 동생한테 좀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여유, 이 주변에 책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책을 읽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기가 참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좀 꼽아 보았고요. 저도 그렇고 의사 아빠님도 그렇고 투머치 토커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 혹시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십니까? 그럼요. 예. 많이 보십니까? 예, 봐야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책이라는 것은 이런 아날로그 기반의 매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맛을 아는데 책이라는 존재를 알고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책과 헤어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책 한 권 읽었는데 와 이건 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라는 게 잘 없고 저도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 두어야 좋지 않겠는가. 통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도인 것이죠. 이런 매체라든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그 대신에 여러 가지들을 또 조금 여유롭게 독서라든가 그런 데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보통 가정에서 독서를 학습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공부인 것이죠. 공부를 위해서 독서를 하다 보니 좀 아이도 서서히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이게 독서인갑다라고 하지만 그 주인공과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기 전에 이 책을 좀 먼저 헤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 지난번에 한번 제 대학교 후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엄마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벌이 부부죠. 의사를 하면서 동시에 애도 키우는. 근데 거기서 이제 항상 고민이 그거래요. 요즘 같으면은 사실은 넷플릭스나 게임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금지를 지켰대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글로리 안 본 애가 없는데 자기 혼자 글로리 못 봐가지고 대화에서 왕따 당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타협을 했던 방법이 하루에 1시간 그게 뭐 휴대폰이 됐든 아니면 넷플릭스를 같이 보든 아니면 게임을 같이 하든 어쨌든 그런 걸로 하고 주말은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주말 이틀 내내 컴퓨터 붙잡고 뭐 넷플릭스 보고 그러지는 애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통제는 된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덧붙여서 또 생각난 거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 자식 관계가
뭐라 그러나, 인간관계거든요. 시간을 쓰는 만큼 친해지고요. 시간을 안 쓰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놔둬도 이 관계가 유지되겠지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하고 뭐 같이 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외동딸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같이 그걸 했어요. 그 닌텐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오 카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닌텐도 스위치도 보니까 마리오 카트 새 버전이 있던데 그거 이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닌텐도 64 거의 초기 버전 나올 때였었는데 그걸 둘이서 하면서 너무너무 친해지더라고요. 같이 게임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거의 다 이기다가 애가 크면서 자꾸 제가 지니까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억지로 사실 지는 게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것도 참 소중하고 애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뭐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항상 이렇게 안정돼 있고 자신감 있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 진짜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동의하고, 한 번씩 저도 요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출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바빠서 시간을 못 보내면 좀 아쉽고, 왠지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온 날은 그 다음날 또 둘째가 또 저를 찾아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이제 느끼죠. 어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또 찾는구나 라고 느끼고, 아이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도 참 많이 느껴요. 이 학교 생활에서도 사실 성적이 최우선일 것 같지만 성적에서 오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 친구 관계나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사와의 관계, 이게 안정이 된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을 잘 받을 확률이 높다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모두 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 근원이 어떻게 보면 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가. 네, 정말 격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매체라든가 닌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즘 이렇게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기술들, 그 다음 매체들, 전자기기들을 많이 허용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많이 통제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자녀와 함께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많이 허용해 줄 건가 아니면은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도 보면은 갈수록 애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져요. 이거 어떻게 하니? 그리고 챗GPT 같은 것들도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애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재 개그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애가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쓰다 보면 또 오히려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하게 돼요. 그럼 또 애가 부모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아까 부모 자식 관계도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부모 자식 관계도 서로가 서로 인생의 그 범위를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 저는 마라톤 하는데 그거 저희 딸한테 배운 겁니다. 딸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뭣도 모르고 달리다가 한 100m 뛰고 숨차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뛰다 보니까 애가 왜 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하고 제하고 제 아내하고 3명 다 풀코스 마라톤 완주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 때문에 소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밌더라. 아니면 또 이런 노래 레이디 가가 추천해 주길래 이제 레이디 가가 들으면서 뛰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자진해서 나서서 찾아서 경험하지 못할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런 것들 추천해 주면 또 애가 봐요. 보고 또 나름대로 재밌다고 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존재. 그게 진짜 가족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마라톤은 그래서 그 기록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마라톤 풀코스 3시간 40분대로 뜁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뛰어본 적은 없고 10km 뛰다가 한 10년쯤 전에 10km 정도 뛰다가 정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경험은 저도 한번 나중에 또 이렇게 정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의사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시험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은 5km 정도 뛴 다음에 시험을 치게 해봤더니 뛴 다음에 시험 치는 학생들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뛰기 시작하면은 이 맥박이 빨라지고 혈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뇌로 가는 피가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일종의 산소 샤워를 머리에다가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주 빨리 뛰어도 돼요. 뛰다가 힘들면 걸어도 돼요. 근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아까 체력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머리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도 되고요. 왜냐하면 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그만 고민 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치매 예방 효과도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뇌로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뛰는 거여서요. 그래서 수명도 지금 의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 3년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뛰는 거 포함해서 아이들 그 체력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말로 그러면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체력 좋은 애가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지 체력이 나쁘면 공부도 오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뛰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걷는 것도 좋아요.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사실 한 8km 정도 걷는 건데요. 그 정도 저희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걷는 거, 그렇게 해서 체력 기르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산 능력,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매일같이 이렇게 풀게 하면 숫자 계산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해지거든요. 그런 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가장 기초가 아닌가. 그 3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에 사실 성적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중고등학교 때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동의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운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냄새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뭐 농구를 하고 어떤 밖에서 이렇게 놀다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또 공부를 하고 보면 이제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참 기특한 냄새인 것이죠. 기특한 냄새.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또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그 외동 따님을 키우실 때 혹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잔소리라든가 이런 뭔가 푸시라든가 하루에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꼭 해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뭔가 교육이나 학습 환경을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셨는지 정말 환경 조성만 해주셨는지 아니면은 시키셨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제 아내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약간 뭐라 그러나 약간 좀 다른 환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40대 중반에 경영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랩 창업하고 나서 10년 있다가 이제 스스로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꾼 다음에 다시 MBA 공부하러 갔습니다. 경영학 석사. 그때 제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미국 대학의 펠로우,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연구원이었었죠. 그러니까 3명 다 해야 될 공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같이 동네 도서관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이는 숙제하고 저는 MBA 공부하고 제 아내는 논문 쓰고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계속 데리고 가는 게 저희들은 거의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특별히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네네. 당연히 농담 삼아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이고, 네. 하여튼 이 환경 조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인지라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이 큰 소리가 나게 되더라고요. 맞죠? 한 번씩 다 소리 질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떨 때 좀 참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라는 생각 정말 저도 많이 하고 이제는 그래도 좀 더 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쩌면 저도 또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커가면서 독서의 그 비중도 있을 것이고요. 일과 관리라는 게 있을 것인데 그 일과 관리에서 의사 아빠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중심이 되는 것 세 가지. 아까 물론 이제 체력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면 좋은 것인데 그래도 매일 이런 것들은 좀 챙기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일과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일과 관리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휴대폰이나 넷플릭스나 게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거 완전히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일종의 서로 타협을 해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애도 학교에서 왕따 안 당하고 사회생활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보면 다들 본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우리 애만 안 봤으면 사실 그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저는 그러면 성적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그게 우선 첫 번째로는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할애하는 게 저는 좋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못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또 제가 이렇게 대학교 시험 준비할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이제 체육도 좋고 예능도 좋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공부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격려가 좀 필요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흘 후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얘가 이틀을 그냥 공부를 충분히 못하고 놀아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이틀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시험 범위를 한 번 다 복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애 운명을 이제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이고 이렇게 된 거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틀 또 불성실하게 보내면서 완전히 시험을 망치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는 본인 또는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 후회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왜 놀았는지 이틀 동안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후회하고 야단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남은 동안에 최선을 다해보자 한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면 이제 반밖에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이 반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역할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운 좋으면은 출제자와 호흡을 같이 하면 그러면 또 거기서만 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저 시험 성적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운명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기나 그 다음에 사실 이 시간이나 이런 여유가 소위 몰린다라고 하잖아요. 쫓기고 몰릴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하는가. 그게 성인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참 힘든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고, 학생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보면 이 수행평가도 한 달 안에 많이 이루어져요. 한 학기에 한두 달 안에 쫙 한 2달 정도 안에 집중적으로 쫙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많고, 거기에서 이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신 그 말씀도 정말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참 거기에서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거기에서 인정받을 때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더 잘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격려라든가 지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EBS 강사나 그 다음에 SNS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그건 같아요. 자기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전에 의사 아빠님과도 살짝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한 지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지점, 그 지점이 여기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상상이 되시는 그런 지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면 그러면서 자기 색깔을 좀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뭔가를 이런 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이를 팽팽 놀리자, 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서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산소 샤워도 좀 하고 이러면서 좀 가나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할 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행학습을 네.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은 해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행 혹은 심화라는 게 할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을 가진 아이가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능력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이를 포함해서요. 네. 지금 나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통 혹은 그릇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 이 학년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내 아이가 그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이렇다 카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좀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쓸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로 좀 영특한 면이 있고, 이건 좀 살려줄 필요가 있어. 저는 그러면은 심하든 선행이든 얼마든지 하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아이의 수준이나 아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라는 말은 주관적인 게 아닌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아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맞벌이 부부거든요. 저희 둘 다 의사 출신들이니까.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보재요. 그래서 부모 면담이 와가지고 저희 둘 다 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례지만, 따님 서리 양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라고 합니까?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꼴찌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수학이 문제라고 하면서, 수학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예 감을 못 잡는 것 같으니까 학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받아가지고 학원을 보냈거든요. 수학만. 근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좀 수준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좀 당겨가지고 그래도 그 반에서 다른 애들 수준 정도까지는 따라잡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모든 과목을 다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치게 만들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 싫어하게 만드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두 과목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365일, 1년 365일 그렇게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할 때는 부분적인 치유책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겸 해서 저도 그렇고 의사 아빠님의 교육에 대한 그 철학이나 가정에서 그런 방향,
짧게 한두 가지씩 듣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저 사실 챗 GPT 나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거든요. 제가 2008년에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고3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이공계를 아무도 안 갔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공계 기피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해가지고 좀 나가서 이야기해달라고 저보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서 주최를 해서 고3 학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나서는 제가 그랬죠.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의대가 위대보다 높을 때였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나가는 거 하고 나중에 고3이니까 애들이 일할 때는 10년 후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분야에다가 애를 집어넣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애들 적성을 찾아서 애들이 잘하는 분야를 시키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때는 지금 이공계 보내면 특히 이제 코딩을 교육을 시키면 10년 후에는 아마 웬만한 직업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좋은 직장에 스카웃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교육에서 정말로 그 아이의 경쟁력을 찾아주는 게 저는 교육의 목표가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성을 기르고 적성을 찾아주고 그리고 또 또 하나가 뭐더라 잊어버렸네 갑자기. 예, 인성, 적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주는 게 정말로 교육의 진정한 목표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의사의 적성에 맞는 사람은 의대 보내면 되는 건데 의사의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세요? 의사 중에 지금 신용불량자가 10% 넘거든요. 그게 적성에 안 맞아서 단지 성적만 좋은 사람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서 개업을 하면 사실은 자영업 하는 거거든요. 적성에 안 맞는 자영업은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성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남들과 잘 어울리는 인성 개발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도 완전히 또 동의하는 바이고, 저도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수업 듣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아이들은 제가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뒤에서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앞에서 수능 특강 수업하고 있는데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 풀으러 하고는 가보니까 뭘 막 영상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니 뭔데? 이러니까 제 이름도 기억이 나거든요. 2년밖에 안 됐어요. 2, 3년 전에. 그러니까 성적은 완전 바닥인데 이 아이는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통신사들 3사 거기에서 이미 포트폴리오를 다 제출해서 프로젝트를 나오고 영상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을 소개를 했어요. 니 자 뭐 하는 줄 아냐고. 제가 다른 반에 가서도 이 땡땡이 자 뭐 하는 줄 아냐고. 자 이미 저래 하고 있다고. 쌤은 하나도 기분 안 나쁘다고. 자기 색깔을 찾아가고 있지 않냐고. 얼마나 멋있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성과도 참 잘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학교나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좀 말을 거창하게 만들어 보면,
진짜 거창하네요. 행복한 성장. 네네. 아, 거창하네요. 네, 저랑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행복한 성장을 돕는 부모는 환경 조성자이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주 큰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그게 앞으로도 참 크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런 그 코딩이라든가, 네, 그런 무언가를 했을 때 자기 걸,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그걸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유익한 한 시간이 훌쩍 저희가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다들 웃으면서 호응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본격적인 질의응답 하기 전에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거의 언제나 그렇지 않은 소리박하는 진행이다. 또 진짜 우리 아빠로서의 솔직한 이야기들 너무나 공감되게 저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신 분들께서 좀 해결이 됐고 마음속에 좀 길이 생겼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다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바로 손 드셔서 말 끝나기 전에 여기 앞에 까만 옷 입은 남자분께 부탁드릴게요. 아유, 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안 나오는데. 네, 혹시 그쪽으로 나와요? 아, 그러면 혹시 생목으로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시간 조금 괜찮으시면? 네, 의대학과 앉으시는 분께. 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게 챗GPT가 세상을 바꾼다 4차 산업혁명의 얘기는 아직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변에 쓰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뭐 글을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구글링을 대신해 준다거나 뭐 그런 역할, 그러니까 비서적인 역할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왜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까 또 10년 전에 코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분석을 갖고 나가고 그런 걸 위해서 애들이 어떤 영향을 그거는 이제 아까 정신을 해야 그런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얘기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면 미래 예상이라도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 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의학이 굉장히 많이 챗GPT 때문에 바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옛날에는 그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진단을 사람이 했는데 이걸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내요. 근데 또 다른 분야로 그 병리학이 있거든요. 병리학이라는 분야는 이제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점점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그걸로 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암 판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는 저 보면은 그냥 그 엑스레이니까 큰 크기고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과가 구별이 됐죠. 근데 다 같이 그 일종의 영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는 차이가 없거든요. 컴퓨터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 진단 방사선과하고 병리과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오히려 이런 뭐 영상 진단학과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지?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사실은 의학 교육이 미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10년 넘게 있어야지 겨우 이제 전문의 있다고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몇 년 후면 이미 바뀌어 있는 세상이 될 테니까 지금 의학 교육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그 법대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미국의 예이긴 한데 미국에서 보면 그 어떤 범죄 혐의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구속할 건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고 그냥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건지 그거를 판사가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직접 판사가 미국에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데로, 미국 같으면 멕시코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사람이 판별했을 때 하고 컴퓨터한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되나 아니면 불구속 입건해야 되나 그걸 해보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정확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사람이 오히려 범죄자가 거짓말하는데 판사가 속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각 분야도 그렇고 없던 직업도 생겨나고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금 챗GPT를 가정에서 쓰는 용도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직업 자체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크게는 의학과 법 분야로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많은 직업들에 챗 GPT가 큰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로 누구 책이죠? 해리포터님의 직접 사인된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죄송한데 조금 앞으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앞으로 나가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질문하신 분에 이어서 챗GPT 오프닝 때 말씀하셨는데 챗GPT와 같은 AI로 인해서 저희 이제 그런 기회가 프롬프트 인지니어처럼 의료계처럼 그런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또 아까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 실업의 위기 이런 사회적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얼핏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이어서 조금만 더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데 좀 직설적인 질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나빠님의 따님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셨는지 혹시 또 그랬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길 때마다 있던 직업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그렇지만 사라진 직업 수보다는 새로 생긴 직업 수가 더 많아지는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거든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기차, 증기기관차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아주 멀리까지 사람이 갈 수 있고 물건이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던 거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생기면서 모터를 쓸 수 있게 되고 전기를 쓸 수 있는 많은 기기들이 생기면서 또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바뀌게 됐죠. 세 번째가 컴퓨터거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생기면서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저 어릴 때 사진관 기억하시죠? 동네 사진관. 그래서 다들 필름 사가지고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진관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 없어지고 대신에 이 휴대폰에다가 그냥 카메라가 장착된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지금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4차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가지 기술만 있던 1, 2, 3차와 달리 인공지능,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나노 산업부터 뭐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술이 동시에 발전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야끼리 융합이 되는 합쳐져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인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나노 산업하고도 결합하고요. 인공지능 가지고 그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쪽하고도 합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의학 쪽하고도 합쳐지면서 그 진단을 이제 지금 챗GPT도 증상 같은 거 물어보면 의사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간단하게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위협을 받는 쪽으로 몇 년 내로 접어들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은, 기회를 찾을 수가 사실은 있어요. 직접적인 예는 아닌데요. 제가 안랩을 판교에 제일 처음 설립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국가에서 IT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 신청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3번 정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4번째로 이제 판교에다가 IT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거기가 정답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 인터넷 인프라와 함께 시골의 그 환경을 그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한국은 저는 판교라고 생각해왔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에다가 IT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신청한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판교역에서 걸어서 제일 가까운데 안랩 본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11년 지난 지금 제 지역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걸 무서워만 하지 말고, 무서워한다고 변화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오면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저 챗GPT 처음 뜰 때 저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 제가 안 했던 거지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냐 다를까. 미래 아버님 저희 직업의 판도가 좀 어떻게 바뀔까? 예. 아니 그러니까 주식까지 넣어버리면 한번 예,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연초보다 지금 4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상상을 해보시고 애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러면 아마도 그 예측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게 소중한 경험으로
마음으로 다 애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사실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따라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빠님? 아, 예. 의대 아버님? 네. 사실 두 번째 질문까지 대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또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열정적인 강연과 그리고 사실 그 지지부담에 손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은데 다 못 받아들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무리 멘트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효린 선생님. 네네. 이렇게 귀한 사실 이 주말 이 시간이 참 한가하고 또 아이를 또 봐야 되는 시간이고 좀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매체나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네, 소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SNS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 올리시더라고요. 팔로우하시고 또 많은 소식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대 아빠 안철수 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직업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교육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요. 실제로 제가 교수 출신 아닙니까? 단국대 의대 교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였고요. 서울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분야 다 교수를 거치고 그리고 또 지방사립대 그 다음에 그 교육부 산하 국립대 그 다음에 과기부 산하 국립대 카이스트가 과기부 산하거든요. 교육부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다르고 이 각각의 그 특성을 잘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는 게 사실은 그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도 이런 시간 마련해서 그 정치적인 이야기 전혀 없이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와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의대학교 안교수님 오늘 서울에서 오늘 오전에 도착하고 오셨는데 혹시 저희가 대구에서 또 이런 기회를 만들면 또 와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유, 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오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